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한마디로 정의 내려보면 자기객관화, 메타인지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나 자기객관화가 부족하면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 삶이 피폐해지고 신경증이 찾아올 수도 있죠. 메타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잘 못 알아차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도 못 알아차리다가 인생이 정말 피폐해지고 골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뭔가 마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아차려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나 역시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의 저작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만큼 비난받아야 할 무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결되는 말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겠죠. 사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최초 이제 델포이 신전에 써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서양 철학의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철학, 종교, 심리학 통틀어서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 자기객관화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지표인 거죠. 바꿔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나 역시도 굉장히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해석을 하면 방어 기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불안이 왜 생기는가를 보면 내가 마음속 저 깊이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또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방어기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물론 인간에게 방어기제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보호하는 거죠. 내 안에 상처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직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계속 이제 방어하고 회피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미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주요한 3가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적절할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고착화돼서 매 순간마다 그런 것들이 자동화됐을 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행이 대표적인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성인으로 행동해야 되는 어떤 순간 속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치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부부관계에서 싸우고 나면 남편이 한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사과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성숙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중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중재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거나 갈등 상에서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제 어린 시절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면 엄마에게 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거죠. 밥을 안 먹어버린다든지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근데 또 이제 그러면 불안한 이제 와이프가 계속 전화를 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달래면 좀 집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본인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입을 좀 삐죽거린다든지 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좀 애교를 피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행동들도 청소년 감성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즉각적으로 논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리, 이거 좀 제대로 해야지. 이거 틀렸잖아. 그리고 이거 이때까지 데드라인 못 맞추면 이거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이만큼 해서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보고를 안 했어? 지금 그래서 김대리가 이거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일정이 딜레이 됐잖아.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부장님, 근데 뭐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이거 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부장님 저번에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만 갖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흔히 이제 중2병이라고 하죠. 중2병에 걸린 것처럼 앞뒤 맥락도 살펴보지 않고 본인의 억울한 것만 계속 이렇게 논쟁하듯이 표현하는 경우,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논리가 별로 없는 경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회의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퇴행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뭐 물론 중요한 의사결정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로 연결이 이어지냐면요. 결국엔 부부관계에서 원가족과의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해야 될 비밀스러운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시댁 식구들이 알고 있고 심한 경우에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지내다가 이제 시댁만 다녀오면은 지령을 받고 와이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퇴행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이제 큰 고부 갈등이나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발전을 하겠죠. 뭐 또는 이제 뭐 아이가 있는 가정의 가장인데 직장 상사하고 조금만 트러블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사를 관둬가지고 1년 이상을 다니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형적인 퇴행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퇴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본인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퇴행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부모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등한 성인의 위치에서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퇴행적인 남편이나 와이프, 직장 후배에게 마치 부모 역할을 해주면서 문제를 반복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 자신이 퇴행적인 모습이 좀 분석이 됐다면 어떻게 해보셔야 되냐면 어떤 것이 베스트한 의사결정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판단을 내리기만 하면 성공. 이런 행동통제 계획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이것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어 기제인데요. 본인의 실패나 어떤 잘못, 실수들을 직접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개연성이 없는 어떤 원인들을 끌어들여서 미화시키거나 포장하거나 설명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적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뭐 이런 부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남편이나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되게 싫어하거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도 못 나가게 하고 항상 의심이 많은 어떤 배우자가 있는데 거기에 갈등이 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렇지 당신이 연락 안 되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제 본인의 불안과 통제에 대한 욕구에 대한 합리화죠. 또는 당신 살 좀 빼.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래가지고 되겠어? 운동 좀 해. 아니면 당신 좀 책 좀 읽어라. 아 이것도 모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부부싸움이 번지면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니 당신 건강 때문에 당신 나중에 몸 안 좋아서 고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이어트 하라고 한 거고 책 읽으라고 한 거는 당신 딴 데 가서 무시당할까봐 당신 내가 얘기 안 하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잖아.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경우도 상대에 대한 공격성이나 통제 욕구에 대한 정당화일 확률이 많죠. 네, 그리고 또 부부관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두 사람이서 무언가 이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순간에 회피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동 공격. 그래서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회피하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해봤자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또는 뭐 어차피 당신은 내가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갈등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죠. 누군가는 직접 풀어야 되고 누군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거기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와서 건설적인 대화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계속 피하면서 나중에 본인 기분 나쁜 것들을 은근히 수동 공격이나 아까 퇴행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라면은 방어 기제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경우도 본인 자신이 잘못한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토론을 해봐야 본인이 질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대화에서 사과하거나 지는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함에 대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 또는 갈등 사항 자체에 대한 공포 반응에 대한 회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상대뿐만이 아니라 이 본인 자신에게도 합리화적 방어 기제를 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수험 생활을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출제 성향이 너무 난해했어. 이건 누가 봐도 점수가 안 나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보고를 하다가 완전히 망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나는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프로젝트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 꼴이 난 거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합리화적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결국에 이제 어떤 것도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내 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화적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결국에 어떤 일을 도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합리화적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의 말에 그냥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해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기 객관화, 나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지 그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오래 해보니까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프로이트가 인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렇게 나쁜 놈이 없고 비겁한 사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별거 아님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눈이 길러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합리화의 방어기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요, 물론 이제 합리화를 계속 쓰게 되면은 자존심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불안을 다 회피할 수 있겠죠.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계속하다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것 같지만 항상 삶이 본인의 삶 속에 중심부에 본인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선택과 책임을 지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는 자존심 상함이 싫기 때문에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게 되면 또는 남 탓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장기간 누적됐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고 보상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때 대인관계도 다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도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합리화의 방어기제를 극단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의 귀인 양식은 잘된 거는 다 본인 탓, 잘못된 것은 다 남 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화의 방어기제를 잘 쓰는 사람은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아닌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사입니다. 투사.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적 충동이나 트라우마나 수치심이나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인에게서 보는 거죠. 타인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고 열렬히 무서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은 대부분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부부관계에서도 이 투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당신은 왜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맨날 예민해? 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난리가 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누구보다 예민한 사람이 본인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호회라든지 문화센터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질투와 관련된 투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에어로빅 같은 걸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에어로빅을 하는데 맨 앞줄에 섰던 어떤 여자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탈의실에서 어떤 여자가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얌전하게 안 추고 왜 이렇게 튀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 거울도 못 보게 거울을 일부러 가리는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일부러 가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앞줄에 섰던 그 여자는 별 생각 없이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춤을 췄던 거고 신나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합을 하면서 춤추는 그 모습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즐거우고 흥이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격은 마치 당신이 나를 견제하고 의식해서 나를 일부러 가리거나 또는 지나치게 나서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너무 나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건데요. 이게 전형적인 투사인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누구보다 관종인 사람이 본인 자신이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질투나 공격성이 있던 사람들도 본인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해 보면 그 상대를 춤을 못 추게 좀 말리고 또는 거울을 가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는 사람이 본인인데 그 충동을 못 알아차리고 상대에게 던지면서 열렬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를 경험하게 되면 뜬금없이 나는 몰랐는데 제가 갑자기 턱 하고 공격을 한다거나 거의 이제 교통사고에 가까운 그런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상담사들은 이제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육 모임에 갔는데 거의 한 반나절 이상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막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면서 반복되는 작업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 발표를 좀 하러 나갔었는데
좀 제가 얘기를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중이 되고 많이 웃었었는데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 얘기가 끝나고 이제 그걸 진행하던 진행자가 마이크를 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별거 아닌 얘기를 굉장히 부풀려서 재밌게 잘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황당했었는데요. 그분 이면의 느낌을 보면 결국에는 별거 아닌 내용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사실은 비용을 받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질 끌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본인 스스로인데 거기에 대한 좀 자각이 부족해서 저에게 던져놓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람들에게 나서서 주목받고 싶은 충동이 누구보다 크게 있는 사람이 본인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공격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 투사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사를 경험했을 때는 중요한 거는 자기 비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또는 배려심이 많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에파스나 HSP, 에코이스트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딱 경험하게 되면 바로 튕겨져 내는 것보다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심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존감 하락, 우울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곱씹다가 내 잘못이 아닌 게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분노나 화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사,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와 같은 공격들을 당했을 때 자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빠르게 알아차리고 바로 되돌려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두 마디 정도 하면 됩니다. 난 아닌데요? 라고 한다든지 그건 본인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되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내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가족 내에서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당연히 그렇겠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 분석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딸의 문란한 성관념을 비판하는 어떤 엄마가 이제 딸을 상담센터에 데려오면 사실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겉으로는 조신하지만 무의식적 깊이에 문란한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무의식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관계 이런 데서 투사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은 되게 자동화되어서 잘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느끼는 점이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의 어두운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나에게 던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라 그랬죠? 혹시 본인이 투사적 방어 기제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제일 빠른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모습에 대해서 본인만 모르고 있고 타인이 아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타인도 아는 모습,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모습,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모습, 타인과 나 둘 다 모르는 모습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무리 억압시키더라도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나의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첫 번째는 나 자신은 나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그 대전제를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겠죠. 이 방어 기제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하면은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제 시리즈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결국에는 타인의 그런 미성숙함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타인이 쓰는 방어 기제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객관화가 이미 돼 있어야 돼요. 자기 객관화 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명상에서 비파사나라는 명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관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고요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자를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나 자신을 관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그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 철학의 중요한 것 중에 삼독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것들인데 뭐 욕심을 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관조할 때는 평온하죠. 마음도 고요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삼독심이 탐진치가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라이브한 상황에서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보면 첫 번째는 고요한 상태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얼한 삶의 현장에 벌어지는 분별심이 있는
관계성 속에서 나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탁월한 것은 관계성이 라이브하게 펼쳐지는 집단 상담에 참가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집단 상담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집단 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